오늘도 또 역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소폭 하락한 반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길진규 기자? 예, 오늘 갤럽 조사 결과가 또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짚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11%에서 16%로 벌어졌다는 것. 네. 또 한 가지는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갑자기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홍준표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 두 가지가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지율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4%포인트가 지금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빨간 선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빨간 선인데 26%에서 22%로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대구 TK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보수층의 마음을 사는데 집중하는에도 불구하고요. TV 토론 이펙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TV 토론 현상인데. TV 토론에 대한 영향. TV 토론에서 이 보수층은 결집을 하지만 또 세대 대결 구도가 있거든요. 대구 경북일지라도. 네. 토론회에서 몇 차례 또 우리가 4차 토론뿐만 아니라 그 앞서 있었던 3차, 2차 토론에서도 네. 이 젊은 세대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그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땡땡 흥분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대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 지지율을 가져간 것이 20대, 30대,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그리고 심상정 후보 쪽으로 말 그대로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대의 영향이 대구 경북에서도 나타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반면에요. 호남에서도 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게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자, 호남 민심 아직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 자체가. 둘 다 못마땅하다죠. 네. 뭐 호남의 대표 주자를 보고 싶었는데 네. TV 토론을 해보니까 두 후보 모두 호남 표심을 붙들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이 반사이익을 누가 누렸냐 하면은 호남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진보층을 또 호남 지역을 또 여성들을 깊숙이 파고든 신분리 이펙트, 네. 신분리 효과가 나타나면서 호남의 지지율을 크러쉬한 상태에서 본인 쪽으로 가져오는 이 지지율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러쉬한 상태라고 하면은 걸 크러쉬죠. 네네. 아, 절 크러쉬. 네. 네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씩씩한 심상정 후보의 이미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TV 토론에서 그 문재인 후보의 그 복지 공약이 축소됐다라는 그 심상정 후보의 그 문제 제기, 네. 그에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가 반박을 했는데 뭐 진보 진영 매체에서 그 확인해 보니까 심상정 후보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뭐 호남이든 진보 진영 쪽에서 일각에서 심상정 후보는 상당히 똑똑하다. 네. 그리고 이분은 그 문재인 후보도 공격하고 보수 진영도 공격하는데 그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신뢰감이 든다. 이런 좀 심상정 후보에 대한 호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율이 조금 그 내려가는 반면에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TV 토론을 실제로 시청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짤이라 그러죠. 이렇게 조금씩 그거 화면, 영상을 네. 잘라놓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허만섭 차장님이나 배종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상정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 목소리에서도 신뢰도가 있고 또 정책에 있어서 검증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소화적인 인상이 있죠. 그러니까 눈이 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던 것보다는 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보고 TK 지역에서도 약간 이동이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사실 마음을 안 정했거든요. 네, 못 정했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제 투표율이 나오고 지금 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불안정한 거고요. 아직도 유동층이 이제 부동층으로 이동이 계속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의 하락, 홍준표 후보의 약진, 1강 2중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투표율이 점점 떨어져서 저조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길진규 차장. 예. 이 투표율이 떨어지면 뭐 어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전통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 16대 대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당시 투표율이 70.8%였습니다. 네. 사실 대선은 총선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항상 투표율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투표율이 저 때는 양자 구도였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네. 50%를 넘지 못하는 48%의 득표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8대 대선 때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입니다. 네. 75%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고요. 그때는 양 진영이 양자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실상부한 양자 대결이었고 네. 진보와 보수 진영이 총집결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문재인 후보도 48%라는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처음으로 과반수 대통령이 탄생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17대 대선입니다. 17대 대선은 투표율이 63%. 보통 총선 투표율하고 비슷한 정도의 투표율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때는 왜 이랬냐 하면은 이명박 후보가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혔고요. 진보 진영은 좀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특히 저기 표현 안 보이지만 네.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함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있었거든요. 진보 진영은 분열하고 네. 이명박 후보는 대세론을 굳혔고 하면서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상당수 투표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 아니냐. 네.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혹시 이번에도 보수 진영의 후보가 뚜렷한 양강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2017년 대선 역시 좀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선에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전투표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해놓고 투표날 연휴로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편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전투표제가 전체 투표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날 뭐 바쁜 일정이 있는 사람이 네. 또 이전에 4일이나 5일에 이렇게 투표할 수 있으니까 네. 전체 투표율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다만 지금 뭐 말씀 미리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승리를 확신하고 혹은 네. 보수 진영에서는 패배를 확신해서 결국 투표장에 안 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아지는 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지난해 4.13 총선 때 이 사전투표율 참여율을 보면요. 연령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제에 더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연령별 사전투표율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사전투표율이 이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로 사전투표는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본투표일보다는 일찌감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휴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 사전투표에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율이 더 높기도 한데 또 도시보다는 오히려 농촌 쪽이 사전투표를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기왕 누려야 되는 투표 권리라 그러면 빨리 행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 투표율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 이미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본투표에 해야 될 걸 사전투표에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미 전체 최종적인 투표율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또 하나 1, 2위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펼쳐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선거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도 높고 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가서 투표하는 본투표율도 투표가 높은 진짜로 투표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도 1, 2위의 격차가 많이 나면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전투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초박빙 접전을 펼치면 사전투표율도 높고 본투표율도 높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각 후보들은요, 매직 넘버라고 하죠. 요 정도의 득표율을 얻으면 나는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매직 넘버가 각기 다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목표치죠, 일종의. 네. 사실 대통령이 되려면은 과반수 득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네.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한 40% 중반 정도의 득표율을 받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15대 때 유일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30% 후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역시 지금 4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45%는 넘겨서 50%까지 가까이 가야 반문 정서를 깨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지금 45%를 넘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지금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위치는 상당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25% 후반, 홍준표 후보는 10% 후반, 15%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바람이 꺼지면 보수가 집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늘 한 35에서 40%가 보수 성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 성향이 다 나한테 오면 40%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 10% 갖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한 40% 밑으로 떨어지면 한 30% 후반 정도에서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각기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매직 넘버 과연 누가 저 매직 넘버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지 선거날 지켜볼 수 있습니다.